에서입니다. 5월 1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61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다. 마하티르가 컴백했다. 자, 이분이 그 마하티르 총리인데요. 이번에 당선된 총선에서 연세가 무려 93살이라고 합니다. 93살. 정말 노익장이죠. 얼굴이 깨끗하고요. 어쩜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셨는지 93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70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60대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고요. 야, 이분이 93살인데 아직까지 살아계셔가지고 정권 교체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15년 만에 총리직에 다시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 동시에 세계 최고령 국가 수반이라는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마하티르가 노익장을 과시하고 이렇게 늙은 몸을 이끌고 정권 교체를 시도를 하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할인 더하기 할인은 이렇게 자신의 정적이었던 야권 지도자인 이브라임 전 부총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안와르 이브라임,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과거에 이 마하티르가 총리했던 시절에 동성애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마하티르가 직접 자기 손으로 투옥까지 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적이죠, 한마디로. 그죠? 그랬는데 지금 나집 총리 하는 꼬라지가 워낙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얘를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마하티르가 이 안와르 이브라임과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하고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자한당을 박차고 나간 바른정당으로 갔었던 김무성계, 김성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일종의 마하티르가 했던 그런 노력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개헌은 반대 정적수, 그 의원 정적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그 6월 개헌을 저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쟤네들하고 다시 손을 잡았느냐. 근데 정치라는 것은요, 그렇게 막 도덕, 윤리 이런 걸로 따지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마하티르 보십시오. 과거에 자기 손으로 동성애 직권남용으로 쳐 넣었잖아요, 감옥에다가. 얘랑 다시 손을 또 잡지 않았습니까? 이 마하티르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배신행위입니다. 배신행위. 배신행위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나집이라는 진짜 친중파 종중 총리를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하다, 여러분. 정치의 세계에서는요, 이러한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자, 그런 어떤 사례로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꼰대다, 늙었다 이런 이미지 쟤네들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꼰대와 늙었다라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홍보하는데 역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이 제 눈에 띕니다. 나는 늙었고 90이 넘었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라는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또한 마하티르는 한국의 박정희, 싱가포르의 리카니유, 중국의 등소평과 더불어 아시아 초고속 성장을 이끈 지도자로 꼽힌다. 마하티르에게 뒤따르는 수식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부, 근대화, 말레이시아의 근대화를 이룩한 국부이자 독재자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수식어죠. 마하티르는 1981년도부터 2003년도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23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물러나셨다고 합니다. 와, 이게 스스로 물러난 사람은 어떻게 독재자입니까?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의 근대화를 이끈 국부, 국가의 아버지로 평가받는다. 말레이시아를
고무, 주석 등 원료 수출국에서 전기 제품, 철강, 자동차를 생산하는 아시아의 호랑이로 탈바꿈시켰다. 중산층을 키우고 10억 달러대의 부호를 탄생시킨 주역이라는 평을 받는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죠? 정말 눈물나게 그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제서야 엄한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함, 이제서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어릴 때는, 통금 시간 있고, 9시 이후엔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그런 엄한 아버지지만,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그런 엄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돌아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고, 어디 다른 집에 가서 남의 집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분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는 너무 독재야. 너무 자기만 생각해. 자기 고집대로만 생각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가 될 정도의 인물이 바로 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라는 분이다. 그래도 다행히 저분은 93이 될 정도로 살아계셔서 말레이시아가 참 오늘 같은 날은 말레이시아가 정말 부럽습니다. 저런 분이 살아계신다는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 살아계신다면 저 정도의 연세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눈물 나게 보고 싶습니다. 진짜. 자, 역시 이 기사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정희 따라잡기로 불리는 경제정책을 펴 개발 독재자라는 혹평도 함께 받았다. 그가 시행한 동방을 보라 정책은 강력한 통제 제재를 바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꾀하는 방식이다. 마하틸은 이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과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언론 재갈 물리기 등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아나르 이브라임 당시 부총리를 동성애 혐의로 투옥시켜 정치적 보복을 했다라는 비판을 불렀다. 잘했는데요, 내가 보기에. 잘했는데요. 고도 성장을 이루어야 그 다음에 민주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고 우선 순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아닥시켜야 될 때는 아닥시켜야 됩니다. 애들이 뭣도 모르고 아빠는 왜 맨날 독재자야? 이렇게 대들 때 한 대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말레이시아가 국민의 61.3%가 이슬람교 신자랍니다. 요게 좀 아쉽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서구권 국가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친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말레이시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한 마하티르 총리는 확실한 반중이다. 확실한 안티 차이나 성향의 정치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말레이시아가 정권 교체를 하는데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보시면요. 말레이시아가 정권 교체를 했는데 차이나머니가 긴장을 한다. 여러분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이 공부를 해왔던 저희 방송 구독자분들이나 김정희 박사나 이충근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하, 말레이시아가 이 짱깨 돈이 엄청 들어가 있는 곳이었구나. 말레이시아에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했었던 중국이 이제는 도망을 가야죠. 그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투자 1위국인 중국 자본이 이탈이 예상된다. 중국 자본이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꾸역꾸역 들어간 이유 한 가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상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 건설에 동남아시아 파트너로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누가? 전 나집 총리가.
그런데 마하티르 총리 당선자는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래서 마하티르 이번에 당선된 총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재검토를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재검토를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 이걸로 총선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여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집 총리의 부정부패를 위해서 중국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현재 당선된 마하티르 총리 당선인은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미주판을 보면요. 독재자에서 구원자로 마하티르의 화려한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제가 그 기사를 클릭해 봤더니 어허,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일까요? Nothing found. 찾을 수 없음.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지웠습니다. 이 기사 지웠습니다. 보면 안 되나? 구원자라고 불리면 안 되나? 자, 보시다시피 이 중국에선 이 말레이시아 전 지역에다가 36조, 여기 보시면요. 356억 달러니까 대략 한 36조에서 37조 원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투자를 전 지역에다가 돈을 중국 차이나머니가 들어와서 들이붓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또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1대1로 개발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협력 국가였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철도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중국 군민까지 연결하는 철도 라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계획에 있고요 아직 시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라오스에서 지금 막혔거든요. 라오스에서. 여기 기사 보시면요. 인도향 향하는 3,900km 중국의 고속철은 라오스에서 삐걱대고 있다. 따라서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고속철 계획은 이제 라오스에서 여기서 막혔기 때문에 지금 무산된 거죠. 여기까지 연결하기가.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자기만의 무역로, 철도 운송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가장 주요한 거점 지역인 말레이시아에다가 이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 말레이시아 이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태국에다가도요, 지금 운하를 짓고 있는데 크라 운하라고 하는데요. 이 크라 운하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지점에 있는 운하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이 크라 운하는요, 이쪽 기존의 말라카 해협, 요게 말라카 해협입니다. 이거를 지나는 기존 항로에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우회로고, 이거는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어떤 분쟁이 있어서 이 항로에서 길을 막아버리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안보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중국이 전체 필요로 하는 원유의 80%가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운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 중국의 원유 수입이 차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에너지 안보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기만의 루트를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크라 운하, 여기에다가 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고, 또 여기에 돈을 31조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돈을 쏟아 부으면서 또 태국도 중국 돈을 받아가지고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을 차이나 머니를 쏟아 부어가지고 자기 편으로 친중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성공 못합니다. 아까 라오스 철도 기억나시죠? 라오스 철도. 쿤밍에서 이렇게 지나오는 철도 있죠? 이거 라오스에서 막혔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 철도도 안 되는데 뭐 운하라고 되겠습니까? 중국이 가장 야심차게 하고 있었던 일대일로가 자,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이 있죠.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고 시리아 라인이 있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란 핵 협정 파기 당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매일 이스라엘한테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일대일로 이거 불발입니다. 불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 세계에 세 개의 대표적인 운하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수에즈 운하죠. 수에즈 운하. 여기도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바로 중국이 새로 확장하고 있는 중국 자본이 투입된 운하입니다. 새로운 항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파나마 운하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나마 운하에도 이쪽이 이게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하인데 이 위쪽으로 보신 빨간색 이 니카라과 운하 이게 중국 자본이 투입된 운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말라카 해협. 자, 말라카 해협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해협입니다. 이 중동에서 나는 기름을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상 루트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동에서 이렇게 와가지고요. 여기 말라카 루트,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 라인인데 여기가 양쪽에서 좁은 해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딱 막아놓고 미국의 해군이 딱 막아서 해상 봉쇄를 해버리면 물동량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 원유의 80%가 차단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이쪽을 통해서 내륙 루트를 통해서 이 중동에 있는 기름을 가져오려고 했었던 것이고 또 여기 크라 운하를 새로 건설을 하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지 않는 자신만의 새로운 해상 루트를 만들고자 시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막혔죠.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막혔죠. 여기 크라우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해상 루트의 주요한 거점 지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친중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차이나머니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해당 지역을 친중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미얀마인데요. 여기 보시는 빨간 선은 수송로입니다. 송유관인데요. 송유관이 2015년도에 완공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라고 합니다. 2017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기름을 이 송유관을 통해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자, 그때 이 미얀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유명한 로힝야 소수민족 사태, 로힝야 소수민족 인종 청소 사태가 발생을 했죠. 보십시오. 2017년도 9월 11일 로힝야 학살 침묵하는 미얀마. 왜? 중국 때문이죠. 송유관이 지나가니까. 송유관이 지나가는데 거기 로힝야가 이슬람족 아닙니까? IS.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미얀마에 송유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슬람 애들이 와가지고 테러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패고 때리고 학살하는 거. 그런 무식한 방법밖에 모르는 국가 아닙니까? 중국이. 자, 2017년도에 미얀마의 송유관이 가동을 시작하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아웅산 수지라는 여자가 원래 인권운동가 아닙니까? 근데 인권운동가가 로힝야 소수민족을 집단 살해? 아이러니하죠. 자, 아웅산 수지가 중국 대신에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은. 중국 때문이라고 말도 못하고. 아웅산 수지 하면 8888 항쟁이라고 합니다. 참 짱깨스럽네. 참 우리나라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당한 나집 총리의 행보가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 정권과 비슷하다. 굉장히 평행 이론이다라고 느껴지는 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레 국부펀드 비리 의혹이 UAE 아랍에미리트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지금 임종석 맨날 아랍에미리트 들락날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똑같지 않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비리 의혹에 미국의 FBI도 수사를 착수했다. 왜? 이거죠. 보십시오. 여기 스위스 나오고요. 자, 여기 스위스, 싱가포르, 뭐 미국의 일부 은행, 뭐 이런 것들 다 자금 세탁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금 세탁의 냄새가 나는 것들은요, 이렇게 FBI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레 국부펀드 나집이죠. 나집 총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를 당한 나집 총리가 운영했었던 국부펀드, 이게 할리우드에까지도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예외적이다. 자, 여기 보시면 돈 세탁 의혹, 여기 있죠. 돈 세탁 의혹.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수사당국이 미국의 영화사 전 현직 직원들에 대한 영장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홍콩과 싱가포르 사법 당국도 이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의 자금 유용과 돈 세탁 의혹에 대한 조사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금 세탁. 비트코인 자금 세탁 우리나라 떠오르시죠? 비트코인 자금 세탁. 우리는 비트코인을 했지만 얘네는 이렇게 국부펀드를 가지고 했다. 이 자금 세탁은요, 국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 문제입니다. 국제 문제. 이미 2015년도 기사인데요. 말레이시아의 나집 총리의 국부펀드가 이런 자금 세탁 혐의로 FBI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야, 이거 진짜 우리 대한민국하고 너무 똑같다. 현재 정권하고 너무 똑같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수사에 착수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정황들이 지금 수집이 되고 있고, 조사의 대상가, 조사에 착수되기 직전의 단계에서 어떤 주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지금 모든 정보기관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자, 이런 사실 우리가 정황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집 총리, 정권 교체를 당한 나집 총리가 국부펀드를 통해서 중국과 관련된 자금 세탁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노익장을 과시한 93살의 마하티르 총리가 과거에 독재자다. 이러한 비판적인 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차이나 머니, 반중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정권 교체를 성공하게 되었다. 자, 이 점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독재자, 이게 과연 나쁜 뜻일까? 응?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엄하게 키우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멀쩡하게 성장을 해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점을 생각해 봅시다. 엄한 부모가 우리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엄한 한 나라의 경영자가 국민들을 제대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